형님, 지금 여긴 어찌 된 영문이세요? 그리고 그 차림새는 또 뭐고요? 제가 평생 형님에게서 본 적 없는 모습이라 솔직히 좀 충격적이네요.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정하고 힘을 주신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는 알고 오신 건가요? 제발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은 귓등으로 흘리신 건 아니죠?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강 대표님이나 다른 임원분들이 형님이 왜 여기에 있냐고, 누가 초대했냐고 물으시면 전 어떡하냐고요? 제가 곤란해지면 형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나저나 여긴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초대 명단 확인이 되어야만 입장이 가능한데 설마 제 이름이라도 팔아서 들어오신 건 아니겠죠? 정말 돌아버리겠네. 숨 돌릴 틈조차 없었다. 동서 윤지수는 마치 입안에 고성능 모터라도 장착한 듯 혼자 흥분해서 쉴 새 없이 말을 퍼부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실소가 터져나왔다. 자신이 곤란해진다고? 내가 자기 이름을 대고 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왔을까봐 발을 동동 구르며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저 모습이라니.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았다. 나도 나름대로 산전수전 겪으며 사람의 본성은 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기에 애써 좋게 보려 했다. 하지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쇼를 다 하는 동서를 보고 있자니 가소롭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해서 마음이 복잡했다. 저렇게 극도로 흥분한 상태인데 나까지 언성을 높여 맞대응했다가는 이 중요한 행사를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입을 열었다. 동서, 진정해. 맞아. 동서 말대로 오늘 나 신경 좀 썼어.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그런데 형님, 이런 곳에 오실 거였으면 저한테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시는 건데요? 됐고 대표님 눈에 띄기 전에 그만하시죠. 저 지금 일해야 해서 바쁘니까 나중에 저 못 챙겨줬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절대로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 말을 내뱉고 동서는 횡몸을 돌려 다른 참석자들을 챙기러 갔다. 언제 언성을 높였냐는 듯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얼굴에 장착한 채로 사실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평소와 다르게 들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가게 앞을 쓸고 커다란 솥에 담긴 설렁탕 육수를 한 번 더 확인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눈을 뜨자마자 예약해둔 청담동 미용실로 향해 머리를 단정하게 매만지고 속눈썹까지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다듬어주는 디자이너의 손길에 기분 좋은 설렘을 느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으신가 봐요. 네,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요.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신경 쓴 티는 나게 부탁드려요. 그럼요. 딱 봐도 집에서 대충 손질한 머리는 절대 아니면서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엘레강스하면서도 내추럴한 느낌으로 연출해드릴게요. 머리 손질을 마친 뒤에는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구입한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와 정장 치마로 갈아입었다. 사실 몇 년 만에 꺼내 입는 옷이었다. 이런 자리를 위해 마련해둔 옷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평소 입을 일이 거의 없다 보니 내 옷인데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이 정도면 행사 무대에서도 어색하지 않겠지. 정장을 차려입은 뒤 전신 거울 앞에서 모습을 꼼꼼히 살폈다. 강남의 특급 호텔 입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으로 올라가는 내내 나도 모르게 작은 클러치백을 꼭 움켜쥐었다. 그리고 행사장 입구의 스태프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박선영입니다. 네. 초대 명단에 성함이 있으시네요. 잠시만요. 여기 오늘 행사 팜플렛입니다. 초대 명단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이 어째서 그토록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명단에 없으신데요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쩌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이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스태프는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팜플렛을 건네주었다. 네,
확인되셨습니다. 안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나는 팜플렛을 건네받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샴페인과 백합의 향기, 그리고 실내를 은은하게 채우는 클래식 음악 소리가 순식간에 나를 다른 세계로 이끄는 듯했다. 문이 열리자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다. 높은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순백의 꽃 장식과 촛불, 곳곳에 마련된 샴페인바와 그 사이를 오가는 세련된 옷차림의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행사장 한쪽 구석으로 가 팜플렛을 펼쳐보았다. 어떤 순서로 행사가 진행되는지 눈으로 쭉 훑어내렸다. 바로 그때 옆을 지나가던 한 중년 신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목례를 했고 나도 자연스럽게 미소로 화답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태산건설의 김영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조금 낯서네요. 금방 적응되실 겁니다. 요즘은 투자자 모임이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고 다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더군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긴장이 좀 풀리네요.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는 순간 웨이터가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넸다. 샴페인 한 잔 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저도 한 잔 해야겠네요. 잔을 받아들고 행사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룹을 이루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는 명함을 교환하고 누군가는 음악에 맞춰 고개를 까딱이며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기며 샴페인 잔을 들어 가볍게 입술을 축였다. 차가운 기포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문득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는 자문이 들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대화는 세계 경제 동향, 최근 기술주 흐름, 부동산 전망 같은 이야기들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유독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퀀텀 립 캐피럴 명찰을 달고 행사장을 분주히 오가며 사람들을 안내하는 직원. 낯익은 얼굴, 바로 동서였다. 동서는 한 손에는 체크리스트가 담긴 태블릿 PC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투자자들에게 방향을 안내하며 상냥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네,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안쪽에 지정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내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던 동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발견했고 그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다. 동서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놀란 얼굴 그대로 얼어붙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입을 살짝 벌리고 태블릿 PC를 든 손을 허공에 멈춘 채 하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마치 어머, 여기서 다 만나네. 반가워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하지만 동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재빨리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동서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점점 급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형님,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동서? 뭘 그렇게 놀라? 내가 못 올 곳에 온 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당황할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는 알고 계세요? 알지. 동선의 회사 투자자 VIP 설명회라며. 여기 모인 분들 그냥 동네 이웃이나 형님 설렁탕집 단골 손님 같은 분들이 아니라고요. 다들 마음만 먹으면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할 수 있는 대단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나는 그 말에 가볍게 한숨을 쉬며 샴페인 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동서가 생각하는 아무나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서는 내가 절대 올 수 없는 곳에 와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형님, 그 옷은 또 뭐예요? 어디서 빌려 입으셨어요? 형님한테 이런 명품이 다 있었나? 요즘 이런 거 하루 빌려주는 서비스 있다던데.
그래도 나름 여기까지 온다고 신경 좀 쓰셨나 본데 그렇게까지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형님. 나는 동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내가 손윗사람이고 형님인데 이렇게 사람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동서의 말투와 행동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동서, 걱정 안 해도 돼. 난 그냥 내 볼일 보고 갈 거니까. 동서는 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주변에 있는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을 슬쩍 둘러보았다. 혹시라도 누가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을까봐 잔뜩 신경을 곤두세운 표정이었다. 정말 여긴 형님이 계실 곳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형님, 일단 나중에 시댁 가면 오늘 여기서 저 만났다는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아셨죠? 어머님도 오고 싶다고 하시는 걸 제가 안 된다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님만 몰래 왔다 가신 거 아시면 어떡해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형님, 여기 돌아다니는 스태프들 전부 제 동료들이에요. 괜히 저 민망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 서로 아는 척하지 않기로 해요. 동서, 걱정하지 마. 나 동서 체면 깎을 생각 추호도 없어. 그리고 동서도 나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저기요, 형님.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수준 있고 교양 있는 분들이거든요. 마포에서 설렁탕이나 파는 아줌마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아, 진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동서는 말끝마다 한숨을 푹푹 내쉬며 나를 쏘아보았다. 나는 그런 동서를 그저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다. 동서는 다시 태블릿 PC를 고쳐들고 행사장 안쪽으로 사라졌고 나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가 설렁탕집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할까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은 결코 부끄럽지 않았다. 그때 행사장 무대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고 행사 시작을 알리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본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는 자리를 안내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나를 한 번 더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그 시선을 묵묵히 받아주었다. 그렇게 동서가 다니는 핀테크 회사 VIP 투자 설명회에 내가 나타나자 설렁탕집 파는 아줌마가 여긴 왜 왔냐며 쪽팔린다고 말하던 동서. 그 순간 회사 대표가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연단으로 세우자 동서는 거품을 물기 일보 직전이 되더니 내 앞에 와서 바짝 엎드리는데 사회자가 무대 앞으로 나서자 소란스럽던 행사장은 어느새 숨소리마저 들릴 듯 조용해졌다. 고급스러운 호텔 연회장의 밝은 조명 아래 사람들은 모두 의자에 앉아 무대를 주시하고 있었고 나 역시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녹아들어 있었다. 하지만 사회자의 말이 울려 퍼질 때마다 내 심장도 조금씩 빠르게 뛰었다. 어쩌면 이 자리가 내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혹은 이 익숙지 않은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내가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게 주방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상이 몸에 밴 나로서는 이 모든 것이 한편의 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졌다. 그렇게 잠시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사회자의 소개를 받아 무대에 오른 강민준 대표의 시선이 갑자기 참석자들 쪽을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대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쥐고 오늘 이 자리에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말했다.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특별히 한 분을 이 자리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분은 저 개인에게도 무척이나 의미가 깊은 분이십니다. 박선영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정된 순서였지만 막상 내 이름이 불리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리에서 주춤거리며 일어서자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무대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걱정이 앞섰지만 여기서 도망칠 수도 없었고 또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기에 나는 최대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무대 앞으로 나아갔다. 무대 앞에 올라섰을 때 행사장 안의 모든 사람이
오직 나만을 보고 있다는 것이 실감났다. 강 대표는 환한 미소로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연단 위에서 내려다본 행 사장은 정말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기한 광경이었다. 화려한 조명과 수십 쌍의 눈동자, 그리고 그 가운데 무대 바로 맨 앞쪽에서 넋이 나간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동서의 표정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동서는 입을 떡 벌린 채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떨어뜨릴 뻔한 것을 두 손으로 간신히 붙잡고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쏘아대던 동서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누가 봐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잔잔한 여유가 생겨나는 것 같았다. 그동안 동서가 나를 무시하며 내뱉었던 말과 태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쌓여있던 서러운 감정들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느낌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박선영님을 무대로 모신 이유는 이분의 경험과 해안이 오늘 저희 모임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게 마이크를 넘긴 사람은 동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회사의 대표였다. 얼떨결에 마이크를 건네받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생전 처음은 아니었다. 가게에서 손님들께 인사를 건네고 가벼운 농담을 나누던 경험들이 내게 작은 용기를 주는 듯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은 뒤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호텔 연회장보다는 식당 주방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집중되었고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한참 동안 말을 이어가면서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사실 저는 그 흔한 대학교 졸업장도 없고 직장인으로서의 경력도 길지 않습니다. 제가 자라온 곳은 서울의 한 작은 동네였고 저희 어머니는 그 동네 시장골목에서 작은 설렁탕집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제 친구들의 어머니들은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을 하시거나 번듯한 회사에 다니시거나 예쁜 옷을 입고 백화점에도 자주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앞치마를 두르고 뽀얀 국물을 끓이셨으니까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전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 바로 어머니의 가게였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은 채로 주방 한쪽에 쭈그려 앉아 감자 껍질을 까고 팔을 다듬고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살짝 고개를 돌리니 강 대표 역시도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띄운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 나의 이야기를 하며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연설을 마친 뒤 무대를 내려오며 행사장 맨 앞자리에 서 있던 동서와 시선이 마주쳤다. 동서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듯 입술을 꾹 다물고 내 앞에 바짝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마치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을 사죄라도 하려는 듯이 동서의 눈빛에는 당황과 놀라움, 그리고 아주 약간의 존경심 같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형님, 죄송해요. 동서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 동서를 내려다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기묘하다고.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만 각자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그 인연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오늘 이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나의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떨렸고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내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작은 확신도 생겨나는 것 같았다. 아마도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마주친 것은 손님들의 눈동자,
가게 주방 너머로 따뜻하게 나를 바라보던 엄마의 눈빛, 그리고 이른 새벽 설렁탕 국물을 휘저을 때마다 솥에 비치던 나 자신과의 눈 맞춤이었을 테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시면 그 손은 늘 퉁퉁 부르트고 음식 냄새가 깊게 배어 있었다. 엄마, 오늘 손님 많았어? 오늘도 점심때 아주머니들이 단체로 오셨어. 우리 딸은 학교 어땠니? 그냥 담임 선생님이 엄마 설렁탕집 얘기 또 하셨어. 맛있었다고?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김없이 환하게 웃으셨다. 아이고, 우리 딸 선생님이시니까 엄마가 더 신경 써서 맛있게 끓여드려야지. 그때마다 나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푹 숙였지만 마음 한편이 괜히 뿌듯해지곤 했다. 초등학교를 지나 사춘기 시절에는 어머니가 설렁탕집을 한다는 사실을 창피하게 여기기도 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고등학교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어머니의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은 특으로 하나 부탁해요. 네네, 오늘 고기 좋은 걸로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일이 있어서 같이 사장님 설렁탕 먹으러 왔지. 어머니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셨고 매일 직접 담그시는 겉절이와 깍두기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최고였다. 설렁탕을 내어놓을 때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마음이 그렇게 열리자 식당 일을 돕는 것이 즐거워졌다. 주방에서 일손이 부족하면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주문을 받으며 가게 안을 쉴 새 없이 뛰어다녔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졸업 후 성인이 된 뒤에 나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사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도 했고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던 탓도 있었다. 무엇보다 어머니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는 모습이 점점 힘에 부쳐 보였다. 선영아,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하렴. 엄마는 괜찮으니까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가게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이게 네 꿈은 아니지 않니? 다른 일 알아보긴 할 건데 주말에는 계속 가게 도와드릴게요. 주말이 제일 바쁘잖아요. 20대 초반. 나는 대학 졸업장 대신 여러 자격증을 땄고 작은 무역회사의 격리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월급도 많지 않았고 온갖 잡무를 도맡아 했지만 사회생활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꿋꿋이 버텼다. 모두 좋은 경험이었지만 회사 생활을 하며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이었다. 남편은 거래처 직원으로 처음 만났는데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자연스레 정이 들었고 몇 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다.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할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일찍 아이가 생겼고 아들을 낳은 뒤 나는 자연스럽게 회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다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무렵 나는 본격적으로 어머니의 설렁탕집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차피 회사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고 언젠가 어머니가 더 연로해지시면 가게 문을 닫게 될 텐데 수십 년간 이어온 가게를 그냥 닫는 것이 어머니도 나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가게를 물려받겠다는 각오로 제대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팥 써는 법부터 육수를 끓이는 비법, 고기를 삶는 시간, 양념장을 만드는 황금 비율까지.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뒤 어머니의 가게로 출근해 하나하나 직접 몸으로 익혔다. 우리 어머니는 평소 온화한 성품이었지만 일을 가르칠 때만큼은 무척이나 엄격하셨다. 설렁탕은 정성이야.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마음이 급하면 맛이 변하는 법이란다. 네, 엄마, 명심할게요. 손님상에 나가는 음식은 우리가 먹는 것보다 10배는 더 신경 써야 해. 그 말씀은 늘 내 귓가에 맴돌았고 손님에게 설렁탕 한 그릇을 내놓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다 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려 노력했다. 내가 가게 일을 본격적으로 도운 이후 가게는 점점 더 바빠졌고 반대로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셨다.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린다 하시면서도 늘 가게 생각과 손님 생각에 참고 버티셨던 어머니. 그러나 결국 어머니는 병세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가
가게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너무나 두렵고 막막했다. 어머니가 가게에 보이지 않자 단골 손님들도 걱정을 하셨다.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당분간 제가 대신하게 됐어요. 손님들은 처음엔 걱정스럽고 미심쩍은 눈빛으로 나를 봤지만 음식 맛을 보시고는 이내 인정을 해주셨다. 세상에, 따님이 끓여도 맛이 똑같네. 아니, 오히려 국물이 더 깔끔해진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의 노하우가 생겼고 작지만 새로운 시도들을 하기 시작했다. 계절마다 다른 반찬을 개발하거나 설렁탕 고명에 변화를 주고 직접 담근 장아찌를 더해 특색을 만들기도 했다. 오늘은 직접 담근 파김치가 새로 나왔는데요. 설렁탕이랑 꼭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어머, 이 파김치 정말 맛있네요. 비법 좀 알려줘요. 그렇게 우리 설렁탕집은 오랜 단골 손님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찾는 동네 맛집이 되었고 가게의 명성도 갈수록 높아졌다. 인터넷 블로그나 SNS에 하나둘씩 가게에 대한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숨겨진 맛집으로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무렵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퇴원하셔서 가게로 돌아오셨다. 우리 딸 가게를 정말 잘 지키고 있었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만 했어요. 네가 엄마보다 더 잘한 것 같은데 뭘. 우리 선영이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든든하다. 그때가 처음이었다. 무언가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눈앞에 맺어지는 것을 직접 본 것이 어머니가 일군 가게를 잘 지키고 더 널리 알렸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 곁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 그리고 나만의 작은 변화와 성실함으로 가게를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바쁘지만 보람 있는 일상에 만족하며 살고 있던 어느 날 시동생인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내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동생은 아직 풋풋한 대학생이었고 특별히 만나는 사람도 없어서 내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일이 많았다. 나보다 몇 살 어린 시동생을 도련님이라고 깍듯하게 부르며 형수로서 살갑게 대했고 시댁에 모이면 식사 자리에서 반찬을 챙겨주거나 이런저런 안부를 묻는 것이 나의 몫이었다. 도련님,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요? 네, 형수님, 저야 늘 똑같죠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형한테 들었어요. 장학금도 한 번도 안 놓친다면서요? 그래서 형한테 얘기했는데 도련님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라고요. 형수님이 저를 더 챙겨주시네요. 항상 감사해요, 형수님. 그렇게 오랜 시간 한 가족으로 정을 쌓아왔던 시동생이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나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께 여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했다.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 그 자리에서 나는 동서, 윤지수를 처음 만났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 조용하면서도 당당해 보이는 표정에 왠지 나도 처음부터 호감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엄마, 아버지, 형수님. 제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윤지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도련님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 건가요? 앞으로 한 가족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제가 다 떨리네요. 저도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막내가 참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다행이다. 그래,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그날 이후로 동서는 자주 시댁에 드나들며 가족 행사에도 함께했다. 동서는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란 덕분인지 자신감이 넘치고 학벌이나 커리어에 대한 자부심이 뚜렷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쭉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동서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듯했다. 사실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취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들어가기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쉽지 않은 자리지. 도련님도 예비 동서가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저도 사실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여자랑 만나게 됐는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형수님. 어머나, 정말 그 정도예요? 정말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죠. 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동서는 나와도 더 자주 연락했고 시댁 어른들을 잘 챙기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형님, 제가 시댁에 가면 어떤 걸 제일 신경 써야 할까요? 크게 걱정할 건 없어. 우리 가족은 다들 편안하고 서로 잘 챙겨주는 편이라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앞으로 형님께 많이 여쭤보고 싶어요. 요리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제가 그런 쪽으로는 영 소질이 없거든요.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지고 느는 건데 뭘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런 동서를 편하게 받아주려 했고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미리 연락해서 알려주고 함께 상의했다. 나는 동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시댁 대소사를 잘 못 챙길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신경을 많이 썼다. 좋게 말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인 동시에 사랑받는 며느리이자 아내로도 인정받고 싶어 했다. 동서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대단하게 여기는지 모일 때마다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나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늘어놓았다. 형님, 저 이번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해외 출장을 다녀오게 됐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 나는 그런 큰 회사 다니는 게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긴 하다. 나도 회사 생활을 하긴 했는데 워낙 작은 회사였고 오래 하지는 않아서 힘들기도 한데 그래도 일이 제 적성에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디 회사 다닌다고 말만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봐 주는 것도 있고요. 그냥 대기업 다니는 좋은 점이 그런 거죠. 복지도 좋고 여러모로 만족스러워요. 그래, 동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 잘하는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동서와 나누는 대화가 조금씩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동서는 시댁 어른들 앞에서는 내게 깍듯하게 형님 대우를 했지만 은연중에 나를 설렁탕집 아줌마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무심한 척했지만 어딘가 자부심이 가득한 말투. 시댁에서 내가 음식을 하고 있을 때면 팔짱을 끼고 구경하며 나를 치켜 세우는 말들. 형님은 진짜 부지런하세요. 저는 그렇게는 평생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매일 가게에서 그렇게 음식을 만드시는데 시댁에 와서도 혼자 이렇게 음식을 다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요리하는 사람들은 정작 집에서는 요리 안 한다던데 형님은 아니신가 봐요. 천성이 그냥 부엌일을 좋아하시나 보다. 뭐라고 해야 하지? 천직? 정말 존경스러워요.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는 말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부엌에서 국이나 끓이고 있는 나보다 자신의 커리어가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손윗사람으로서 동서를 최대한 배려하며 모든 가족 행사 때마다 동서가 불편하지 않도록 챙겼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는 동서가 힘들지 않게 일을 분담하거나 잠시라도 쉬게 해주려고 했었다. 동서, 잠깐 쉬어. 이건 내가 마무리할게. 동서 명절 전까지 야근해서 피곤하다면서. 이따 저녁 준비하기 전까지 좀 쉬고 있어. 어머, 저는 정말 형님 덕분에 편하게 시댁 생활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형님. 감사해요. 우리 형님 최고! 속으로는 때로 서운하거나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이나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동서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따뜻하게 대해주려 노력했다. 그런데 사람의 상황과 마음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던 동서도 삶의 어느 고비에서는 허전함과 상실감을 뚜렷하게 드러내던 시절이 있었다. 동서가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날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는데 서방님과 동서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동서는 회사 일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듯 보였다. 우리 막내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지. 직장일은 당분간 쉬는 게 좋을 게다. 네, 어머님. 회사에도 육가휴직 신청해뒀어요.
뭐 대기업이라 육아휴직 같은 제도는 잘 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언제든 복귀할 수 있을 거예요. 동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태교든 아기 용품이든 내가 다 도와줄게. 동서는 그런 말에 밝은 미소로 고마움을 표했지만 시간이 지나 출산 후 집에서 아기를 돌보게 되자 처음과는 다르게 표정이 자주 어두워지곤 했다. 원하던 부서로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기를 보면서도 동서는 회사 일에 대한 그리움을 자주 내비쳤다. 형님, 솔직히 요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프로젝트마다 이름도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그냥 애엄마잖아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호칭이 그거라니까요. 길만 지나가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애기 엄마, 애기 엄마 이러는데 처음에는 저를 부르는 줄도 몰랐어요. 생판 처음 보는 남인데 아기 발이 차갑네. 양말을 신겨야 하네. 어찌나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정말 회사 다닐 때랑은 차원이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매일 상대하려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동서, 누구나 그런 시기를 겪는 법이야.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아기랑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동서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 했고 틈틈이 동서가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집에 찾아가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아기를 돌봐주며 이야기도 들어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동서는 회사에 복직하는 대신 결국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대기업을 그만둔 뒤 한동안 정말 많이 우울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형님, 저 드디어 다시 일하게 됐어요. 정말? 사직서 냈다고 하지 않았어? 그 회사 말고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같이 일했던 선배 한 분이 얼마 전에 자산 운용 스타트업을 차리셨는데 저를 스카우트 하셨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는 저보고 경력도 아깝고 실력도 있으니 함께 해보자고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기뻐요. 나도 동서의 밝은 소식에 마치 내일처럼 기뻤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저녁 자리에서 동서는 그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새로운 직장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님, 저 이제 다시 회사 다니게 됐어요. 이번에는 핀테크 기반의 자산운용 회사예요. 아직은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대표님이 워낙 능력 있고 인맥도 넓으셔서 성장 가능성이 정말 커요. 그래, 잘 됐다. 우리 며느리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니까. 동서, 정말 잘 됐네. 앞으로 하는 일 다 잘 풀릴 거야. 동서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새 출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한껏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시댁을 들렀고 시어머니는 손주를 품에 안으며 기꺼이 육아를 도와주셨다. 어머님, 오늘도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릴게요. 잘 보고 계셔야 해요. 그럼 걱정 붙들어 매라. 이 할미가 우리 강아지 잘 지키고 있을게. 동서가 다시 사회로 나가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은 솔직히 내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다. 나는 설렁탕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웠는데 집안일과 일터를 오가며 살림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때로는 힘겹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서가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부심을 되찾는 모습을 보니 나도 내심 동서를 응원하게 되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동서는 스타트업의 핵심 멤버가 되어 열심히 일했고 회사 역시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동서는 회사 대표와의 특별한 인연, 회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 그리고 자신이 맡은 중요한 역할에 대해 자주 자랑하듯 이야기했다. 형님,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큰 모임을 열기로 했어요. 강남에 있는 호텔 전체를 빌려서요. 이번 행사는 저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어머, 우리도 구경 가도 되니? 어머님, 이번에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실제로 투자를 하시거나 특별히 초대를 받으신 분들만 오시는 비공개 행사라서요. 동서,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겠다. 네, 정말 정신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큰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경험이 너무 좋아요. 그래, 동서. 행사 잘 치르길 바랄게. 회사도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야. 그리고 마침내 투자자 모임 당일. 나는 평소 입지 않던 고급 정장에 미용실에서 완벽하게 세팅한 헤어스타일로 호텔 행사장에 도착했다. 동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에 동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도 한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머릿속에서는 조금 전 내가 했던 연설 내용이 계속 맴돌았고 아직도 수많은 시선이 내 등 뒤를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다. 샴페인 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속으로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자리가 내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묘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민준 대표가 다시 무대 중앙으로 올라섰다. 마이크를 잡은 대표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감동이 한껏 담겨 있었고 순식간에 조용해진 행사장 안에서 모두가 대표를 주목했다. 대표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다시 한번 꼭 소개해드려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방금 전 강단에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신 박선영 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최은숙 여사님이십니다. 여사님은 박선영 님의 어머님이십니다. 나는 순간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여 본능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다. 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심이 묻어나는 듯했다. 최은숙 여사님께서는 제게 인생의 멘토이자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버틸 수 있게 해주신 은인이십니다. 제가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희망조차 없이 방황할 때 마포의 작은 설렁탕집 문을 열고 들어서면 여사님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대표는 잠시 말을 멈추고 행사장 한가운데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저쪽 끝을 보니 동서는 넋이 나간 얼굴로 손에 쥔 명찰을 덜덜 떨면서 대표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동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그 회사 대표가 이 중요한 행사 자리에서 나와 우리 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나 진지하게 꺼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리라. 사실 그 시절 돈이 없어 끼니를 굶는 날도 많았고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라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최은숙 여사님은 저에게 단순히 한 끼 식사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 맛깔스러운 반찬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요. 오늘 밥 한 그릇 든든히 먹고 내일은 조금 더 힘내봐 하시던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 퀀텀리프 캐피탈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사실 그때 받았던 설렁탕 한 그릇의 힘이 정말로 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마음의 의미라는 것을 저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다. 어떤 분은 핸드폰을 드러나와 대표, 그리고 무대 위를 촬영하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최은숙 여사님께서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물려주신 그 따뜻한 마음과 정성은 지금도 그 따님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선영님께서 어머님을 대신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선영님 역시 깊이 존경합니다. 어머님이 평생 지켜오신 그 설렁탕집을 박선영님이 이어받아 더욱 번창하게 만드셨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울렸다. 사실 엄마가 건강이 악화되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시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강 대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 엄마의 인생을 존중해 주시는 것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다. 박선영님은 단순히 어머님의 가게를 물려받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가게를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키워내고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식권을 나누어 주며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챙겨주는 일까지 진정한 실력과 정성,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모두 갖춘 분입니다. 순간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잔잔하게 터져나왔다. 나는 어쩔 줄 몰라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박선영님을 저희 회사 성장에 가장 큰 영감을 주신 귀빈으로 특별히 소개하고자 했고 연사로 모셨던 것입니다. 저희 회사가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받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신 분이 바로 최은숙 여사님, 그리고 그 따님인 박선영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셨는데 한 발 앞서 저희의 가능성을 믿고 먼저 투자를 결정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연사로 초청했던 박선영님께서 기업이나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로서 저희 회사에 최다 금액을 투자하신 분입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자유로운 교류 시간이 마련될 예정인데 박선영님이 저희 회사에 어떤 비전을 보시고 투자를 결심하셨는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장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더 큰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강 대표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대표는 따뜻한 미소로 내 손을 잡아주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저희 어머니와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도 이 소식을 들으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대표와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돌아왔다. 그 시각 행사장 조명 아래 동서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나와 대표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평소 그토록 자랑하던 회사, 자신이 누구보다 존경한다고 말하던 대표가 이렇게 나와 우리 친정엄마의 사연을 모든 사람 앞에서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리라. 더군다나 단일 투자자로서 최대 금액을 투자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자 동서는 그야말로 기절하기 일보 직전인 듯 보였다. 게다가 모든 행사가 끝난 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내가 개인 투자자로서 무려 10억 원을 투자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자 동서는 비틀거리며 손을 떨기 시작했다. 10억.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나는 투자자로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았지만 그보다는 강 대표님과의 신뢰와 오래된 인연을 믿었기에 과감한 투자를 결심했던 것이었다. 어떻게 그런 큰 돈을 투자했냐고? 설렁탕집을 수십 년간 운영하며 모은 돈이 있었고 가게가 잘 되었을 때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해두었던 것이 운 좋게 큰 목돈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강 대표님이 회사를 시작했다는 소식과 회사의 비전을 듣게 되었을 때 바로 이거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친정엄마와 상의한 끝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었다. 동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가 내가 잠시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황급히 달려와 내 앞에서 머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형님, 제가 그동안 정말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형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됐어요. 동서, 인생이란 건 언제나 배움의 연속이잖아. 이번 일을 통해서 동서도 배운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 네, 형님. 제가 정말 너무 부끄럽지만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죄송합니다, 형님. 그날 이후 동서는 내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깍듯한 예의를 다했고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생이 언제나 뜻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다. 동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내에서 동료들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과거의 인성 문제들이 불거져 결국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나는 그 또한 동서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현재 나는 여전히 마포구 연희동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며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한다. 가게를 찾는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소박한 대화, 그리고 나의 투자 덕분에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퀀텀리프 캐피탈의 소식을 들으며 이제는 마음 한편이 든든하다.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고 나 역시 투자자로서
또 엄마로서, 그리고 설렁탕집 사장으로서 소박하지만 알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며 한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는 따뜻한 관심과 인연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인연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지 다시 한번 깊이 느꼈다.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과 같은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다.